정말 한국 문학이 노벨상을 탔다고? 문학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한국 문학의 시대가 도래한 걸까요? 전 세계 서점에서는 한강의 작품을 찾는 독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0만 부가 팔려나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문학계에서는 한국 문학의 독특한 매력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런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문학의 급부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특히 전통적인 문학 강국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런 격변의 한가운데 있는 영국 문학계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학평론가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의 한적한 노팅힐 지역에 살고 있는 28살 엠마 브라운이라고 해요. 평범한 문학 평론가였죠. 그러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180도 뒤집혔어요. 제 인생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한 권의 책이었답니다. 그것도 한국 소설이었죠. 한국 소설이라고? 하고 놀라셨다면 제 반응과 똑같으셨네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운 비가 내리는 런던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늑한 서재에서 새로 들어온 평론 의뢰책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낯선 이름의 책, 채식주의자. 저자는 한강이라는 한국 작가였어요. 또 뭔가 특이한 걸 내놓은 모양이군 하고 생각하며 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문장부터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제 영혼을 잡아끄는 것 같았어요. 밤새 책을 읽었죠.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 여자의 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깊고 강렬할 수 있는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만난 동료 톰에게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톰, 너 어젯밤에 뭐 했어? 그냥 평소처럼 TV 보다 잤는데. 아, 그래? 난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어.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책으로 말이야. 한국 소설을 읽었는데 정말 놀라웠어. 그리고는 제가 읽은 채식주의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채식주의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저는 작품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 소설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작품이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문체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빠져들었어요. 단아하면서도 시심 어린 문체, 그리고 밀도 있는 구성력, 이런 특별한 매력이 어쩌면 제가 그토록 이 작품에 매료된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죠. 평론 의뢰가 들어오면 한국 작품을 자청해서 맡았고 주말이면 한국문화센터에 가서 언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강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 읽었고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탐독했답니다. 몇 달 뒤 제가 쓴 한국 문학평론이 유명 문예지에 실렸어요. 그 글이 꽤나 반향을 일으켰나 봐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의아해했죠. 엠마, 갑자기 한국 문학에 꽂힌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한국 현대사도 파고들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찾아 읽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그날 런던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축하라도 하듯 햇살이 찬란했죠. 평소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지루하기만 했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절로 경쾌해지더라고요. 출판사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엠마, 너 이거 들었어? 동료 제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못지않게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그때 편집장인 로버트가 저를 불렀어요. 엠마, 내 방으로 좀 와보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로 향했죠. 자네가 우리 출판사에서 한국 문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세. 로버트가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특별 칼럼을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해. 어떤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쁨과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 영광이에요, 로버트. 하지만
제가 망설이자 로버트가 말을 이었어요. 걱정 마. 자네라면 잘 해낼 거야. 이건 자네에게 큰 기회가 될 거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어떻게 써야 할까? 한강의 문학 세계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채식주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요. 이 책으로 시작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글을 썼어요. 한강의 작품 세계, 그녀의 독특한 문체, 그리고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계에 미친 영향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했죠. 글을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문학에 빠진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학이 가진 깊이 있는 통찰력,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던 거예요. 칼럼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강의 말을 인용했어요. 문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 문학은 지금 전 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질문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음 날, 제 칼럼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함은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그 중에는 칭찬도 있었지만, 의외의 비판도 있었답니다. 특히 한 통의 이메일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발신인은 켄지 타나카, 일본의 유명 문학 평론가였죠.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브라운 씨, 당신의 칼럼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트라팔가 광장의 카페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다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트라팔가 광장으로 향했어요. 켄지 타나카와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었죠. 브라운 씨, 반갑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타나카 씨, 저도 반갑습니다. 제 칼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대답했죠. 대화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문학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켄지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죠.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과대평가된 것 아닐까요? 일본 문학이 훨씬 더 오랜 역사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타나카 씨, 문학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한강의 작품이 가진 독특한 시선과 표현력, 그리고 인간 내면을 파고드는 깊이,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켄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따지듯 물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한강의 작품을 보면 개인의 아픔을 통해 역사의 상처를 보여줘요. 채식주의자에서는 한 여성의 극단적 선택을 통해 사회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소년이 온다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개인의 시선으로 풀어내죠. 이런 방식으로 큰 역사를 개인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이 독특하고 강력하다고 봐요. 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일본 문학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의 대화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날카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끝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어요. 카페를 나설 때 켄지가 말했어요. 브라운 씨, 당신과의 대화는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서 은근한 도전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켄지와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죠.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그리고 한국 문학의 세계적 인정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문학의 가치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독특한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제 역할을 다하기로요. 켄지와의 만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예상치 못한 초대장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시아 문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 초청장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켄지도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국제 심포지엄 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시아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였거든요. 런던 시내의 큰 컨퍼런스 센터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머릿속은 온통 발표 내용으로 가득했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에서 온 문학 전문가들로 북적거리더라고요. 등록을 마치고 행사장으로 들어서는데 멀리서 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몇몇 일본 문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첫 번째 세션, 아시아 문학의 현주소가 시작됐어요. 중국, 일본, 인도 등 쟁쟁한 문학 강국들의 현황과 세계화 전략을 들으며 한국 문학의 위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맡은 한국 문학이 이제야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조금 위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뷔페에서 음식을 담으며 우연히 켄지와 마주쳤어요. 브라운 씨, 오늘 발표 준비는 잘 되셨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타나카 씨의 발표도 기대되네요. 제가 대답했죠. 켄지는 미소를 지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은근한 도전 의식이 느껴졌답니다. 오후 세션 노벨 문학상과 아시아 문학이 시작되고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단상에 올라 청중들의 얼굴을 마주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취를 넘어 아시아 문학 전체의 승리입니다. 제 발표의 시작이었어요. 그의 작품은 개인의 아픔을 통해 역사의 상처를 보여주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시아 문학이 가진 깊이와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예로 들며 한국 문학이 어떻게 보편적 인간성과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결합시키는지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 문학의 번역과 해외 출판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발표를 마치고 나니 청중들의 반응이 꽤 좋아 보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긴장된 질문 시간이 시작됐죠. 여러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켄지의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답니다. 브라운 씨, 한국 문학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시아 문학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각국의 고유한 문학적 전통과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어요. 물론 한국 문학의 성과가 아시아 문학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순 없겠죠. 하지만 이를 통해 세계가 아시아 문학에 주목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각국의 고유한 문학적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아시아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봅니다. 제 대답을 듣고 청중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니 여러 참가자들이 다가와 호평을 해주더라고요. 한 미국 학자는 제 발표가 아시아 문학의 가능성을 잘 보여줬다고 말해주었고, 프랑스 출신의 출판인은 앞으로 한국 문학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문학에 대한 제 열정이 더욱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이제 제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켄지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죠. 브라운 씨, 어제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켄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문학의 급속한 성장이 일본 문학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일 문학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일 문학 교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서로의 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행사, 양국 작가들의 합동 낭독회, 문학 기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평론가에서 이제는 아시아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 중개자로 제 역할이 확장된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잠 못 이루는 비행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포지엄에서의 경험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 문학 관련 뉴스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한국 현대 문학 선집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하는 큰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편집장 로버트가 제게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문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혔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 과연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일 문학 교류 프로젝트와 관련해 도쿄에서 행사를 준비 중이니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도쿄행을 결심했어요. 아시아 문학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켄지가 저를 맞이했고 그날 저녁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작가들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의 한 전통 료칸에서 열린 그 모임에는 한국과 일본의 유명 작가들, 출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문학 이야기가 시작되자 금세 열기가 고조되었어요. 한국의 한 중견 작가가 문학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본 작가들도 공감을 표했죠. 켄지가 제게 서양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문학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문학의 가장 큰 매력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절묘한 조화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고뇌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점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비결이라고 설명했죠. 제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 일본 출판인이 다가와 제 시각이 새로운 영감을 준다고 말해주었고 앞으로 한국 문학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죠. 그 순간 제가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쿄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문학 선집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샘솟더라고요. 노트북을 꺼내 열심히 기획안을 작성했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엔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답니다. 출판사로 돌아가자마자 로버트에게 제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와우, 엠마, 이건 정말 대단해요. 로버트의 눈이 반짝였죠.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면 좋겠어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한국의 출판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작품 선정 작업을 시작했고 영국의 유명 번역가들과도 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어요. 선정된 작품 중 하나가 한일 관계의 민감한 역사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일본 측에서 이 작품의 출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답니다. 켄지로부터 온 이메일을 읽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고민 끝에 작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화상통화로 만난 작가는 제 예상과 달리 매우 온화한 분이셨죠. 브라운 씨, 제 작품이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학의 힘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작가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히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었죠. 용기를 내어 켄지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 기회를 통해 양국의 독자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했죠. 다행히 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어요. 오히려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 독자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작품 선정, 번역, 편집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밤낮 없이 일했지만 힘들다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매일 새로운 한국 문학 작품을 만나는 일은 마치 보물찾기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저를 불렀어요. 엠마, 큰 소식이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영국 문화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움과 기쁨의 말을 잇지 못했죠. 영국 문화원의 지원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출판을 넘어 문화 교류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문화원의 지원으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작가들을 영국으로 초청해 낭독회를 여는 계획도 세웠고 영국 대학들과 협력해 한국 문학 특강 시리즈도 기획했죠. 심지어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한 유명 영국 작가가 우리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왜 하필 한국 문학인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고? 이는 문학의 다양성을 해치는 행위다. 그의 기고문이 주요 일간지에 실리면서 논란이 커졌죠. 순간 멍해졌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일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이것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고심 끝에 저도 같은 신문에 반론 기고문을 보냈어요. 한국 문학 소개가 다른 문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다른 아시아 문학을 소개하는 시리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어요. 제 기고문이 나간 후 의외로 많은 지지 반응을 받았어요. 다른 작가들과 평론가들이 저의 입장을 옹호해 주었고, 독자들도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심지어 처음에 비판했던 그 작가까지 저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당신의 열정과 비전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었고, 출판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표현해 주었죠. 마침내 한국 현대 문학 선집이 출간되는 날, 런던 시내 서점에서 출간 기념회를 열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서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독자들이 책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냈나?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로버트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엠마, 오늘 출간 행사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이 해낸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건 우리 출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야 실감이 났죠.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한국 문학과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하나 놓은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이 일이 저의 천직임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잠들기 전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생각했어요. 다음은 어떤 한국 작가를 소개할까? 어떤 작품이 영국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잠이 들었죠. 한국 현대 문학 선집 출간 이후 제 일상은 크게 바뀌었어요. 책이 예상 외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이를 계기로 세계 문학의 다양성, 한국 문학의 부상과 그 의미라는 칼럼을 쓰게 되었어요. 칼럼에서는 한국 문학의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세계 문학계의 변화하는 흐름을 분석했어요.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칼럼이 발표된 후 문학계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어요. 몇몇 문예지에서 후속 기사를 요청해왔고, 소규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죠. 런던의 몇몇 서점에서는 한국 문학 코너를 조금씩 넓히기 시작했어요. 번역된 한국 소설들의 판매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런 변화들을 겪으며 문학평론가로서 제 입지도 조금씩 다져갔어요. 소규모 대학 세미나나 지역 도서관의 문학 행사에서 강연을 할 기회를 얻었죠. 주로 현대 세계 문학의 동향과 그 안에서 한국 문학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의 관심이 꽤 뜨거웠어요. 한국 문학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 문학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요. 이 특별한 조화가 세계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참석자가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야기 덕분에 한국 문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한국 소설을 읽어볼까 기대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관심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펴고 새로운 글의 개요를 짜기 시작했어요. 세계 문학의 새로운 흐름, 한국 문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문학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작가가 또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지 정말 기대돼요. 오늘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 성공과 그 중심에 선 영국 문학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식 그리고 K-팝이 세계를 사로잡은 데 이어 이제 한국 문학까지 세계 문학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세계인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감성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